기획재정부가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가 확인된 겁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상승세가 꺾였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웁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25bp를 더한 1.769%를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마이너스 0.053%입니다. 달러화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해 50bp에서 이번엔 25bp로 낮아졌고 유로화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도 지난해 35bp에서 이번엔 13bp로 축소돼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가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데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던 수도권 아파트값 다시 오름폭을 키웁니다. 대출을 옥죄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저가 인식이 있고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인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4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8월 말 0.51%로 정점을 찍은 경기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오름폭이 꺾였지만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특히 오산시가 인근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지곡동과 양산동 신축 위주로 올랐고 평택시와 화성시 등도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지역도 이번 주 0.44%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연수구에서 교통 호재가 있는 옥년동과 송도 신도시 인근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올랐고 계양구는 계산동과 규련동 위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하반기에는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악재가 별로 없다고 지금 매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전혀 낮추지 않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으로 인해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가격은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로 해서 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9% 올라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명일동과 고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신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도 일부 나타나며 강남 4구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는 올해 9월까지 서울 13개 구에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 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개 구 정도에서만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난해보다 전세 가격이 불안한 곳이 2배가량 확대된 겁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게 우상향하거나 초과하는 변동률을 나타낼 경우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오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2.8%에 그쳐 올해 3.9% 성장이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책 지원 축소, 수출 경기 둔화가 이유인데요.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올 4분기와 내년 3분기 한 차례씩 인상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이 이어져 내년 4분기 평균 환율이 올 4분기보다 소폭 뛴 1,180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오늘 10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7일 채권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결 전망은 직전인 8월 금통위 전과 비교해 20명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 전망 의견은 13명으로 직전 조사 결과인 33명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른바 대장주들은 연중 최고가 대비 한참 낮은 가격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6% 오른 2,959.4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6,300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금융투자가 각각 6,142억 원, 5,820억 원, 약 1조 1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해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무려 3.37%나 상승한 953.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이어갔지만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가 매수세로 일관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한 대장주들은 여전히 올해 연고점 대비 낮은 가격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개인이 코스피에 투입한 금액은 약 72조 원가량입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69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등 이른바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28조 8,357억 원, SK하이닉스 5조 2,467억 원, 카카오 3조 4,649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의 연중 최고가는 96,800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 26%가량 차이가 납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 모두 연중 최고가보다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 특히 셀트리온은 연중 최고가보다 47% 이상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상장에 개인들의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카카오뱅크도 오늘 6만 원의 거래를 마쳐 연중 최고가 94,400원보다 36%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오늘이 금융권의 두 번째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국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국감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이외에 대장동 의혹 문제가 국감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문제, 머지 포인트 사태 등 논의할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음에도 대장동 의혹으로 모두 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최근에 대장동 의혹 논란이 굉장히 크고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금융권 국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하천대유 자산관리에 의해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은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인 대장동 부지에 1조 1,500억 원을 들여 5,900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성공한 이후 공공과 민영을 절반씩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특수 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입니다. 시행을 성남의 뜰이 맡았고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한 게 하천대유 자산관리였습니다. 여기서 금융권과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은행의 수수료 추가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하나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하천대유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금융 주관을 맡아 대출금을 조달하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200억 원은 이 대가로 받은 주간 수수료로 약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성남의 뜰에서 하나은행에 돌연 100억 원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아간 수수료가 1년도 안 돼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나은행이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 원을 더 받았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금융권 국감이 대장동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금융권 국감에 이어진 게 하나은행 관련해서 수수료 논란 100억 원을 더 받았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들 질타가 좀 쏟아졌겠네요. 네. 하나은행 수수료 논란도 한 의원실에서 나왔으며 하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난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간 수수료 200억 원을 받은 뒤 이듬해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며 지급 경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2019년과 2020년 수상한 자금 인출이 이뤄진 시기라며 인출된 자금들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사용됐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계좌 추적 등 자금 조사할 수 없고 FIU 권한 중 자금 조사가 법에 들어있으니 FIU를 통해 불법 로비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1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72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내야 하고 400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했다며 특히 투자 자문회사인 TM파트너스는 하천대유에 제공한 자금 상당 부분을 개인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현 해몽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 정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건지 또 FIU가 TM파트너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최 이사장의 4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등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금융위원장 오늘은 금감원장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수장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금감원은 왜 미리 확인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은행들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도 이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금감원의 시스템 문제라는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산업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보면 대출이나 투자한 것들이 법령에 맞는지 대출한 것들이 부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 관련해 하나은행과 SK증권 등 검사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윤주경 의원은 대장동 의혹들을 검경수사에 맡기면 왜 금감원이 존재하냐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한참 지나서 검경수사가 진행됐는데 도대체 금감원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당시에는 검사를 할 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현재 규정상으로도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회계 관리를 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은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받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하나은행 수수료 추가 지급에 대해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윤두현 의원 지적에 검경수사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 의혹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1,800조 넘어선 지금 가계부채,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문제, 머지포인트 사채,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 금융권 전반 대출 조이기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추가 발표될 대책에 실수요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시간 정도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또 방침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실물 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더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이 대장동 의혹이 되면서 다른 이슈들은 묻히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논의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의혹에 묻힌 뭐랄까 이 씁쓸한 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중형 세단 SM6의 2022년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기능을 더한 반면 가격은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차량용 결제 서비스를 정세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됐던 부분 변경 모델의 편의 사양과 승차감을 개선한 2022년형 SM6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차량용 결제 기능인 인카페이먼트.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만큼 차 안에서 주유와 상품 주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하기 전 결제를 마친 음료를 지정한 매장에 도착해 수령했습니다. 주문과 결제 등 모든 과정이 이렇게 차량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긴급 상황에서 차량 위치를 콜센터에 전송해주는 안전지원 콜과 지도가 계기판에 표시되는 맵인 클러스터 등의 편의 사양이 추가됐습니다. 라인업은 1.3L와 1.8L 가솔린 터보, 2.0 LPE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력 트림인 TC260은 다임러와 함께 개발한 엔진이 들어가는데 최고 출력 156마력에 13.6km의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고성능의 TC300의 최고 출력은 이보다 약 70마력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전 모델의 단점으로 꼽혔던 2열 승차감도 매끄럽게 다듬어졌습니다. 르노 알핀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가속 능력이 뛰어나고 그전보다 100% 이상 신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TC260이 2,300만 원으로 시작해 TC300이 3천만 원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국내 소형 SUV와 준준형 세단보다 가격이 낮아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한때 불패 신화로 불리던 공모주 청약 대박,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흥행하며 따상 기대감을 키운 원준과 아스플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입성했는데요. 막상 데뷔 무대에선 맥을 못 추며 흥행 기대감이 무색해진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원준이 코스닥 상장 첫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56% 높은 10만 2천 원에 형성됐습니다. 장 초반 12만 400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였지만 이내 하락 반전에 14.7% 빠진 8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일반 청약에서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증거금을 넣어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상당했지만 막상 데뷔 무대에서는 고배를 마신 겁니다. 아스플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아스플로는 공모가 대비 44% 높은 3만 6천 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낙폭이 커지며 21% 하락한 28,350원에 마감했습니다. 가까스로 공모가를 지켜낸 겁니다. 아스플로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IPO 사상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6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따상 기대감을 키웠지만 물거품이 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조정세가 두드러지며 신규 상장 종목의 기업 가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채용 상황에 대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구인기업 773기사와 구직자 2,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반면 구직자들은 채용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적합자의 부족, 지원자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구직자들은 취업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고 부족과 채용 인원 저금 순으로 답했습니다. 서류평가 때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 경력과 학력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꼽았습니다. 다만 세 번째 요소로 기업은 거주지, 구직자는 자격증을 각각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신청 중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건 중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 민족 18건, 카카오 관련 14건, 야놀자는 1건으로 쿠팡 관련 접수 건수는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했습니다. 발생한 분쟁의 10건 중 9건은 공정거래 분쟁이었고 그중 절반가량이 대금 및 정산 관련 불이익 제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행 레저 플랫폼 여기어때가 온라인 투어의 지분 인수를 통해 아웃바운드 시장에 진출합니다. 여기어때는 온라인 투어의 지분 약 20%와 향후 추가 투자를 위한 콜옵션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항공 검색 엔진과 예약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 투어는 국내외 항공권과 숙박 예약, 기업단체 프리미엄 서비스, 패키지 여행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 투어와 크루즈 같은 테마 여행도 취급합니다. 이번 투자로 여기어때는 위드 코로나 이후의 해외여행 시장에 베팅한다는 방침입니다. 여행 수요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할 때 월 320만에 달하는 이용자에게 국내 여행 및 레저 상품과 더불어 해외여행 상품을 동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한 투자 의견 리포트 중 90%가 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매도 의견은 만 건당 7건꼴로 0.0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 증권사 35곳이 낸 증권 리포트 99,035건 중 90%가 매수 의견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중립 의견은 9.9%에 그쳤고 매도 의견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외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늘이 흐린 상태고요.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남동부, 충청도와 전북, 전남 북부 지역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남동부,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은 오후 한때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동풍에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경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일부 중부와 남부 곳곳은 서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면서 낮 동안 선선하거나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4도, 춘천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9도, 속초 20도로 서늘함이 감돌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려져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부산 26도, 제주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경북 남부와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